이 신혼집은 내가 전부 돈 내서 산 거다. 네 이름은 절대 올릴 수 없어.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제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께 찻잔을 올렸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준비를 이미 끝마쳤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열쇠를 받으러 저희 신혼집 문을 열었을 때 제 인생 최고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안한 노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바로 시작되는 통쾌한 사이다 스토리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서연, 올해 28입니다. 남편 지훈과는 3년을 연애했습니다. 둘 다 직장에서 힘겹게 버티던 시절, 김치찌개에 계란말이 하나 넣고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가 있어 늘 마음이 따뜻했죠.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제 결혼식 날까지는요. 그날은 하늘도 저희를 축복하는 듯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죠. 모든 것이 완벽한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제게 반지를 끼워줄 때 그의 손은 반지를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빨개진 눈시울을 보았습니다. 벅찬 감동과 긴장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눈 녹듯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양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래에 앉아 계신 저희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엄마는 연신 몰래 눈물을 훔치셨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셨지만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쥔 두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객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인 테이블에 이르렀을 때도 분위기는 여전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술을 따라 드리려 하자 어머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제 손을 막으셨습니다. 힘을 주진 않으셨지만 제가 행동을 멈추기엔 충분했죠. 그러고는 웃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온 사람의 계산된 미소였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테이블에 있는 모두가 듣기엔 충분했습니다. 오늘 친척들 다 모인 김에 나중에 오해 없도록 확실히 해둘 말이 있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이 제 마음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따가 따로.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테이블을 한 바퀴 돈 뒤 제 얼굴에 멈췄습니다. 그 눈빛은 며느리를 향한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고 값을 매긴 뒤 결론을 내리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너희가 사는 그 집 말이다. 강남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대출 한 푼 없이 여미가 다 사준 거다. 테이블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는 듯 눈빛만 교환할 뿐이었죠. 지훈이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네 말 끊지 마라. 그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 친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우리 집 재산이라는 뜻이다. 나중에 내 아들과 내 손주에게 물려줄 재산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바늘이 되어 허공에 밝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술잔을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손바닥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 너희 좋으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미리 분명히 해둬야 나중에 돈 문제로 감정 상할 일 없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집 등기에는 지금도 앞으로도 오직 지훈이 이름만 올라갈 거다. 네, 이름은 절대 올릴 수 없어. 이건 원칙이다. 원칙?
그 두 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마른 망치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가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도 따지지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짧은 순간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 집 사는데 보태주시라고 몰래 쥐어주신 4억 5천만 원이 시어머니의 몇 마디 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에 저는 가족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손님에 불과하다는 것도요. 옆에 서 있던 지훈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의 절반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자신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저는 술병을 내려놓고 쟁반에서 따뜻한 찻잔 하나를 들어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들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주신 집이니 당연히 어머니 것이고 지훈 씨 것이고 또 미래의 손주들 것이지요. 저는 가볍게 허리를 숙여 찻잔을 올렸습니다.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모든 결정에 따르고 지지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존경의 의미로 차 한 잔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도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어려운 장기에서 승리한 사람처럼요. 그래, 네가 뭘 좀 아는구나. 시어머니는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는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테이블의 분위기는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착하다고 칭찬했고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복이 많다고 했습니다. 오직 저희 부모님만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 저를 잘 아셨습니다. 제가 겉으로 평온할수록 속은 더 큰 파도가 치고 있다는 것을요. 그 후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번져나오는 한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완벽하게 화장을 한 아름다운 신부가 서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저희의 웨딩 사진을 보았습니다. 지훈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그가 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침묵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이 아닌 두 가족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가족은 제가 그들의 일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저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이게 마지막이야. 그가 일어서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일어서는 거야. 그날 밤 저희의 신혼집이라 불리는 곳으로 돌아왔을 때 지훈이 뒤에서 저를 껴안으며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좀 심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조용히 그의 팔을 풀었습니다. 화내지도 탓하지도 않고 그저 한마디 물었습니다. 그때 오빠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어머니께서 열쇠 받으러 오시기로 했잖아요? 그는 흠칫 놀랐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제대로 준비해 놓자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결심을요.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말자고 말한 후 방 안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혼부부의 포근한 정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막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듯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졌죠. 지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이 같았죠.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귀걸이를 풀고 립스틱을 지우는 등 아주 천천히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모든 게 평온해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몇 번이나 입을 열었지만 차마 말을 뱉지 못했습니다. 제가 욕실로 들어가려 할 때 그가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저는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제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여전히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답을 들은 것처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할 텐데 어서 자. 내일 할 일 많잖아.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어깨 위로 쏟아졌지만 이상하게도 물이 뜨거울수록 마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날씨 때문이 아닌 단단했던 믿음의 균열이 가면서 느껴지는 서늘함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울지 않았습니다. 단 몇 방울의 눈물이었지만 한 방울 한 방울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제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일부를 마음속 깊이 묻어버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지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세상도 멈춰버린 듯 했죠. 그는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 이상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도 제때에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까요. 그날 밤 지훈이 깊이 잠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희미한 푸른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빛에 비친 제 모습은 저조차도 완전히 알아보지 못할 만큼 낯설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었던 순진한 소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한 여자가 있을 뿐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비밀번호로 잠가두었던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절대 사용하게 되지 않기를 바랐던 모든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 지훈 신혼집 마련 보탬이라고 정확히 찍힌 친정, 부모님의 사업, 5천만 원 이체 내역서 사본, 지훈이 직접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은 차용증,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처럼 집값이 전액 현금으로 치러진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까지. 저는 서류 하나하나, 숫자 하나하나, 서명 하나하나를 보며 문득 서글퍼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외부인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대학 동기이자 변호사인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앉아? 혼인재산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문자를 보낸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 터졌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모든 자료를 수진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증거가 너무 명백해. 그 돈은 명백히 주택 구입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금이야.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넌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게다가 결혼 후 발생한 대출금까지 고려하면 분쟁이 생겨도 네가 전혀 불리하지 않아.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문제는 법적인 게 아니라 그쪽 집안의 태도인 것 같아.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시 인쇄하고 정리해서 딱딱한 파일에 넣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저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잠시 눈만 붙였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이 집 안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 토스트, 따뜻한 우유, 예전과 똑같은 아주 익숙한 메뉴들이었죠. 하지만 기분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부엌으로 나와 식탁을 보고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먹어. 그는 자리에 앉았지만 바로 먹지 않고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서연아, 어제는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밥 먹고 집 정리 좀 하자. 그는 멈칫했습니다. 정리는 왜? 저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님께서 열쇠 받으러 오시기로 했잖아.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굳어버렸습니다. 열쇠를 받으러 온다는 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집이잖아.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이사 가자고. 호텔에서 며칠 지내면서 집 알아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여긴 우리 집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오빠 집이야. 그는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지금 화나서 이러는 거지? 저는 우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화났다고 생각해?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집 때문에 화난 게 아니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어머님의 방식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우리 부모님이 없는 사람 취급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난 거라고.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도 침묵한 오빠 때문에 더 화가 나.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자리가 없는 곳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곳에서 저는 아내가 아니라 얹혀 사는 식객일 뿐이니까요. 아니야.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내야. 하지만 어머님 눈에는 아니지. 제 한마디에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내 짐은 어젯밤에 이미 다 옮겼어. 그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옮겼다고? 저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부드럽지 않은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나머지는 오빠 짐이니까 오빠가 알아서 정리해.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깊이 생각한 결과였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10시 30분.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가서 문 열어드려. 그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뭘 꿈을 대고 서 있어. 비켜라. 들어가게.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새로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기류가 밀려 들어와 모두가 느끼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긴장감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익숙한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꼿꼿한 허리, 재빨리 주위를 훑어보는 눈, 마치 자신의 재산을 점검하러 온 주인 같았죠. 시어머니의 시선은 제 발치에 놓인 캐리어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주 빠르고 미세했지만 시어머니가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을 알기엔 충분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시어머니는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가볍게 쥐고 예의를 갖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 짐이에요. 이제 옮기려고요. 깃털처럼 가벼운 한마디였지만 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분명히 말했지만 그는 이 상황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설명할게요. 시어머니는 지훈을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옮기다니 어디로 옮긴다는 거냐? 네, 다른 곳을 알아봤습니다. 이유가 뭐지? 시어머니는 이 질문을 아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서 물었습니다. 마치 모두 앞에서 제 입으로 직접 이유를 말하게 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어머니와 지훈 씨의 집이지 제 집이 아니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처음의 침착함은 사라지고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네, 어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지훈이 저희 사이로 끼어들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저는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난 눈빛은 아니었지만 아주 분명했습니다. 오빠, 정말 확신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거실로 한 걸음 더 들어와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확실히 하자는 거였지. 너더러 나가라고 한 게 아니잖니? 하지만 저는 그렇게 확실히 하는 것이 제가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네가 지금 토라져서 이러는구나. 아니요. 그럼 뭐냐? 철이 들어서요. 그 세 글자에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죠. 지우는 저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우리 차근차근 얘기하자.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이미 다 말했어. 나 여기 안 있는다고.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고집 한번 세구나. 여기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세상살이가 쉬운 줄 아니?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 한 몸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네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잘나진 않았지만 굶어 죽지는 않을 만큼은 삽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목소리를 조절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이 시집 왔으면 분수를 알고 살아야지. 싫으면 가. 이 집이 너 아니면 안 될 줄 알아? 지훈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넌 조용히 해. 시어머니는 소리치고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안 붙잡아. 아주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가벼워지기는커녕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캐리어를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열쇠 꾸러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열쇠 꾸러미와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게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했지만 찾지 못한 것 같았죠. 한 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그 말은 선언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가지마. 내가 엄마랑 다시 얘기할게. 내가 해결할게. 저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풀었습니다. 오빠는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결하고 있었잖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에 그는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와 저를 부르는 지훈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모든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무언가의 마침표를 찍는 소리 같았죠. 저는 복도로 나와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고 이제는 누구도 저를 붙잡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울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만큼 가벼운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지만 부드럽진 않았습니다. 마치 인생처럼요. 겉보기엔 밝아 보이지만 직접 겪어봐야만 그 날카로운 구석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제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문을 막 통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캐리어가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규칙적인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지금의 제 심장 박동 소리 같았죠? 서두르지도 당황하지도 않은 이상할 만큼 안정적인 소리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린 뒤에 평온함이었죠. 저는 바로 택시를 잡지 않고 정문 앞 나무 그늘 아래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을 제 자신이 온전히 느낄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지금 마음이 약해진다면 방금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무의미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회사 근처 시내 쪽으로 가주세요. 저는 짧게 말하고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오고 갔고 차들은 얽혀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 결혼이 첫날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저는 어젯밤부터 저를 위해 기꺼이 공간을 내어준 친구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진은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드디어 나왔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수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한 번의 포옹만으로도 충분하죠. 저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평정심을 유지해야 했던 정신적인 피로였습니다. 수진이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가 했던 말부터 지훈의 침묵, 그리고 오늘 아침 집을 나오기로 한 결정까지. 수지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바로 말하지 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잘했어. 단 한마디였지만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허전해. 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건 아니잖아. 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3년은 진짜였지. 하지만 어제 일어난 일도 진짜야. 지난날의 진실로 새로운 진실을 덮을 수는 없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죠. 문제는 집이 아니야.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너의 위치가 문제인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수진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정작 필요할 때 제 역할을 못하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야. 직설적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믿었던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을 뿐이었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지훈이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니? 네. 친구 집에 있어요. 괜찮아? 그 한마디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네가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거 원하지 않아. 무엇보다 네 인생이 먼저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네, 저를 위해 살아야죠. 저는 엄마가 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때로는 내 뒤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굳건히 버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수진과 함께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몇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친구에게 너무 오래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편해서가 아니라 제 힘으로 온전히 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본 집은 작지만 깨끗하고 채광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역시 서연이야. 한번 결심하면 바로 실행한다니까. 저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루 늦추면 그만큼 약해지니까. 저녁에 수진의 집으로 돌아와서야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모두 지훈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많이 와 있었죠. 왜 말도 없이 나갔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어디 있는지 알려줘.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랑 다시 얘기할게.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저는 모든 메시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제대로 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사과는 미안함이 아니라 아쉬움만 남길 뿐이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침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열린 문, 시어머니의 눈빛, 지훈의 침묵,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떠나는 제 모습. 너무나 선명하고 현실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절대 뒤돌아보지 마.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만약 되돌아간다면 분명히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집에서 존재하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고 놀라 깨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편에서는 한 사람이 불안에 떨기 시작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힘든 시련의 첫 장을 막 넘겼을 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몸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망설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수진의 작은 방을 부드럽고 맑게 비췄습니다. 언젠가 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어제의 그 집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한 공간에는 말다툼의 흔적이나 차가운 눈빛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단순한 고요함만이 존재했고 바로 그 단순함이 저를 숨쉬게 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잊어서가 아니라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아주 일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일어났어? 수진이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밥 먹고 집 계약하러 가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속도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희는 어제 본 오피스텔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떨리지도 망설이지도 않는 아주 단호한 필체였습니다. 집주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예요?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요. 단 3글자였지만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제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손안에 쥔 열쇠는 차가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어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던 그 열쇠 꾸러미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인정도 필요 없이 오직 저의 결정으로 얻은 것이었죠. 점심때 저는 새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몇 개와 상자 몇 개가 전부였지만 하나하나 제가 직접 고르고 간직한 것들이었습니다. 얽매임도 구속도 없었죠. 수진이 짐 정리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오히려 속이 후련하다, 그치?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후련해. 하지만 그 가벼움은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제 책상, 동료들, 읽지 않은 이메일들, 예정된 회의들. 인생은 누구를 위해 멈춰주지 않았고, 저 또한 멈춰서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보고 조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서연 씨, 며칠 더 쉬는 줄 알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팀장님. 팀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면 됐어요.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도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말하면 말할수록 더 피곤해지니까요. 그날 저녁 제가 새 방을 마저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끄지 않고 잠시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너 보고 싶어. 왜?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얘기 있으면 전화로 해. 안 돼. 만나서 얘기해야 해.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나에 대한 얘기야? 아니면 어머님에 대한 얘기야?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 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럼 말해봐. 그는 바로 말하지 못하고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엄마랑 얘기했어? 그래서? 어제 엄마가 한 행동은 잘못됐다고 말했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말을 물었을 뿐입니다.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그는 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당신 집이라고, 당신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하셨어.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제 자신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는 아주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맞네? 아니야!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맞서 싸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그 집에 네 돈, 너희 부모님 돈도 들어갔다고 말했어. 그래서 듣지 않으셨어. 저는 그가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난 계속 말할 거야. 엄마가 이해하실 때까지.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 나더러 뭘 기다리라는 거야? 오빠가 해결하기를? 해결. 어떻게?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방법은 있어? 아직 없잖아.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방법이 없어. 생각해낸다고? 언제까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훈 씨, 나는 약속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필요해. 전화기 저편에서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마침내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어머님 앞에서 그 집이 오롯이 어머님 돈으로만 산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해. 그는 침묵했습니다. 둘째, 어머님께 내가 외부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게 해.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셋째,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생겼을 때 오빠가 침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증명해. 침묵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노력할게. 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내야 하는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아직 못할 거라는 거 알아.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 떠나지 마. 응? 그 말은 이제야 나왔지만 저는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 저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빠를 떠나는 게 아니야. 그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자리가 아닌 곳을 떠나는 것뿐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더 말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대화로 마음이 가벼워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만약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
그날 밤 저는 서류 폴더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서류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닫았습니다.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사용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야기는 점차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그리고 선택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삶은 새로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주 현실적이고 분명했습니다. 마치 큰 비를 흠뻑 맞고 나온 사람이 아직 햇살을 보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젖어 있지는 않은 상태와 같았죠. 아침에는 혼자 일어나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했습니다. 더 이상 오늘 뭐 먹을지 묻는 사람도 없었고 이 말을 해도 될지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방식으로 가벼워졌습니다. 일은 여전히 바빴고 오히려 압박감은 더 심해졌지만 바로 그 바쁨이 제가 과거의 감정에 빠져들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집중해서 일했고 주변의 잡음에 휘둘리지 않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허전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말을 고를 필요도 억지로 분위기를 맞출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배를 채우고 힘을 얻어 다시 일하기 위한 단순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저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면 조용한 공간이 저를 맞았습니다. 시끄러운 TV 소리도, 감시하는 듯한 눈빛도, 밤새 고민하게 만드는 말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저 자신이 있을 뿐이었죠. 저는 예전에 즐겼지만 잊고 지냈던 습관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일기를 몇 줄 썼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머리를 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제가 회의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 확인했을 때 제 심장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었고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시어머니 친구인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짐작할 필요도 없이 배우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야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러워 보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중한 척하면서 남의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투였죠. 아, 서연 씨? 내가 자네 시어머니 친구일세. 네, 듣자하니 자네랑 지훈이랑 좀 오해가 있다면서?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야 없을 수 없지. 그런데 자네가 일을 너무 크게 만들면 쓰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저를 훈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으셨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던데.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마음고생. 참 쉽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자네가 다시 들어가서 제대로 대화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저는 그 두 글자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여전히 예의를 갖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저와 시댁 식구들 사이의 일입니다. 외부인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더 딱딱해졌습니다. 다 자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지낼 셈이야? 저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자가 혼자 사는 거 보기 안 좋아? 네, 저는 좋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네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 시집 왔으면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살아야지. 제멋대로 집을 나가면 어떡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머니, 결혼식 날 오셨었나요?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갔었지. 그럼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도 들으셨겠네요? 침묵.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였다면 그래도 그 집에 남아 있었을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집을 나온 게 아닙니다. 제 위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젊어서 고집이 세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남들 보기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도 언쟁하지도 않고 딱 멈춰야 할 때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직접 압박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 말로, 압력으로, 이른바 여론이라는 것으로 저를 옥죄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다른 사람 시켜서 너한테 전화하게 할 줄은 몰랐어.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저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사과, 그리고 반복의 굴레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처럼 피곤에 지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명확해진, 마치 제 길을 서서히 찾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도 기다리지도 그들이 변해주기를 바라지도 않는, 오직 제 자신이 제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의 눈빛.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제권을 잃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시어머니는 결코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파도가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드러운 말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깊은 곳,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까지 건드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통화 이후 모든 것이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저는 통제하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의 끈기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불과 이틀 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끄럽지도 예고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오후 제가 막 퇴근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니라 아버지의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오는 드문 전화는 즉시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아빠.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네, 방금 퇴근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네 엄마가 손님을 좀 만났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손님이요? 누구? 아버지가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시댁 쪽. 한마디였지만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빠? 일단 집으로 오너라. 저는 더 묻지 않고 네, 바로 갈게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예감했던 파도가 마침내 밀려왔다는 막연한 느낌뿐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섰을 때 안의 공기는 매우 낯설었습니다. 웃음소리도 익숙한 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방금 일어났지만 아무도 전부 말하지 않은 듯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눈가가 약간 붉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등을 돌리고서 계셨고 테이블 위에는 익숙한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왔구나. 엄마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분은요, 방금 가셨다. 아버지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집 나간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시더구나.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요. 네 시댁 망신시켰다고도 하셨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요. 엄마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다 말해.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둘 사이는 끝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하셨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 둘이 결정할 문제지. 누구도 내 딸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했다. 아주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일이 커지고 말고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 또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집 산 돈은 전부 자기 돈이니 우리 쪽은 관련 없고 너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 하더구나.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쪽에서 보탠 돈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했다. 그분 반응은요. 아버지가 옅게 웃었습니다. 그건 보탠 게 아니라 그냥 준 돈이라고 하더구나. 저는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준비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제 가방을 여러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고 엄마는 그 옆에서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서명 하나하나를 따라 읽었습니다. 서류를 넘길수록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냐? 결혼 전부터요. 두 분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필요할지도 모른다고는 생각했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딸.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괜찮아요. 아버지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저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제게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걸 사용할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제 뜻을 이해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집을 나설 때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 엄마는 항상 네 뒤에 있을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시원했지만 제 마음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모호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일을 끝까지 밀어붙이려 한다면 이번에는 저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잃게 되고 어떤 선은 한 번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 사람의 감정 문제가 아닌 두 집안의 충돌로, 그리고 이번에는 결코 부드럽게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더 이상 감정 싸움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이고 냉철하게 상황에 뛰어들 준비가 된 사람이었죠. 그날 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예전에 지훈과 퇴근 후 함께 걷던 익숙한 길을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그때는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평범한 순간들은 두 사람이 함께 지킬 때만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놓아버리면 모든 것은 그저 추억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슬픔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보고 나니 감정이 끓어오르는 대신 깊고 단단하게 가라앉은 것 같았죠.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사무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1층 로비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셔츠는 구겨져 있고
눈 밑은 퀭했습니다. 하룻밤 꼬박 세운 사람의 모습이었죠. 저를 보자마자 그는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그가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피하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렸어. 무슨 일이야? 저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안 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나 곧 일해야 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10분이면 돼.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우는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할 말을 정리하려는 듯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했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그 집에서 살지 않겠다고 했어. 저는 서둘러 반응하지 않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는데?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당신 거라고 하셨어.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그는 초조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난 동의하지 않았어. 동의하지 않았으면 뭘 했는데? 제 질문에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가서 오랫동안 얘기했어. 네, 돈. 너희 부모님 돈 얘기도 다 했어. 그래서? 이체 내역서도 보여줬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어?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서류함에서. 예전에 네가 집에 뒀던 거? 알겠습니다. 제가 복사본 하나를 두고 왔었죠. 아마 그도 진실을 보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어머님 반응은 그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보태준 게 아니라 그냥 준 돈이라고 하시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난 믿지 않아.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오빠가 뭘 하느냐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분가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곱씹어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알아봤어. 내 근처로. 언제? 최대한 빨리. 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잘못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상황을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훈 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분가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엄마한테서 압박은 받지 않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압박은 사는 곳에 있는 게 아니야.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압박은 오빠의 태도에 있는 거야. 만약 내일 어머님이 또다시 내게 권리가 없다고 말하면 오빠는 어떻게 할 건데? 그는 침묵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와서 분가한다고 하지만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아직 몰라. 안다는 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는 어머님 앞에서 만약 어머님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신다면 그 집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할 용기가 있어?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오빠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서연아!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가지 마. 저는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말로만 나를 붙잡지 마. 행동으로 붙잡아.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그가 더 이상 저를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도 이번에는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회사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이 열렸고 그 뒤에는 더 이상 말이 아닌 진짜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절반을 걸어왔습니다. 나머지는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지훈을 만난 후 저는 더 이상 다급한 전화나 끊임없는 사과 문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을 통해 저는 그가 더 이상 애원하는 입장이 아니라 진짜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발을 내디디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다음 며칠은 규칙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혼자 밥을 해먹고 모든 것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바로 그 평범함이 제 마음의 안정을 지켜주었고 외부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게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모든 것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를 만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정오 무렵 일을 하고 있는데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길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엄마랑 다시 얘기하러 갈 거야.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일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져서가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려줄 분명한 이정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막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 집이야. 저는 더 묻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다 말씀드렸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계속 그런 식이시면 나 그 집 안 받겠다고 했어.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에게 물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엄청 화내셨어. 그가 말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조종당하고 있다고 하시더라. 저는 반응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집 문 밖으로 나가면 더 이상 당신 아들도 아니라고 하셨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오빠는 뭐라고 대답했는데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 노릇하느라 제 아내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했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감동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그 말을 해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나왔어. 저는 눈을 떴습니다. 지금 어디야? 밖이야. 내 말은. 짐은 챙겼냐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이 밝았고 시끄러웠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어딘가 작은 구석에서는 한 남자가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막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집 얻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디? 너 사는 곳에서 2블록 떨어진 곳.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길지만 무겁지 않은 아주 현실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더러 당장 돌아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번에는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의 먼 곳을 바라보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그렇게 한 거야? 저는 여전히 그 질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잃을까봐. 그런데 네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계속 이런 식이면 너도 잃게 될 거라는 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뭐라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용서도 분노도 아닌 그저 보임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선택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떨리지도 망설이지도 않았죠. 저는 눈을 뜨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훈 씨, 제가 불렀습니다. 나는 오빠가 나를 선택하기를 바란 게 아니야. 그는 침묵했습니다. 오빠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기를 바랐던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 당분간은 안 돌아가. 시간이 필요해. 알아.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지는 않을게. 아주 부드러운 말이었지만
무언가를 남겨두기엔 충분했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기회였죠. 고마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지만 춥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텅 빈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와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변해 있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더 이상 그가 무언가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괜찮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없이도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 모든 선택이 진정한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점차 교차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에게 답해야 하는 곳, 머물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그날 밤 통화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지훈에게 이끌리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명확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제 두 발로 온전히 선 사람은 주변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일한 버팀목이 아니라 지키거나 놓아줄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것과 같았죠.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여전히 예전의 생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제 시간에 출근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밥을 해먹고 정리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규칙성이 제가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제 삶을 다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다급하게 전화하지 않았지만 매일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많은 것을 묻지 않고 오늘 괜찮아? 나 방금 짐 정리 끝냈어. 요리 연습 중이야. 와 같은 간단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꾸밈 없는 문장이었지만 그 뒤에는 아주 분명한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읽었지만 바로 답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글을 시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답장하기 전에 제 마음이 정말로 평온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흘 뒤 퇴근하던 오후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짐은 다 옮겼고 새집도 그럭저럭 괜찮아. 시간 되면 한번 보러 올래? 저는 주차장에 서서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퇴근 시간 도시의 익숙한 매연 냄새를 시른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서 있다가 답장했습니다. 주소 보내줘. 3분 뒤 그가 말했던 대로 제게서 2블록 떨어진 주소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고 곧장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예고도 약속도 없이 그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 집은 작고 낡았지만 깨끗한 건물의 3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은 조금 좁고 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정해서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 차림에 머리는 미처 빗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서연아.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이어져 있었고 침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은 낯설었습니다. 새 물건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다 정리하지 못한 상자 몇 개, 나무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어수선한 부엌, 한 구석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지우는 제 뒤에서 감히 먼저 말을 걸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창가에 멈춰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혼자 지낼 만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어색해. 그런데 왜 혼자 살아? 혼자 살아야 하니까. 단순하지만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집에는 다시 안 들어갈 거야?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들어가. 어머니가 전화하셔도?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전화 하셨어. 그래도 안 들어갔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는데? 불효자라고 하시더라.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가볍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마음이 아팠어.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아가진 않았어.
저는 칭찬도 반대도 하지 않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사실을 인지했을 뿐입니다. 저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가 놓아둔 서류 더미를 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그리고 가계부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조금 쑥스러워했습니다. 지출 내역 정리하는 거야. 저는 몇 장 넘겨보았습니다. 글씨는 엉망이었지만 날짜별로 항목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 더 이상 의존하고 싶지 않아.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덮어내려놓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예전처럼 긴장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볍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었죠. 저녁은 먹었어?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내가 라면은 끓일 줄 아는데.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웃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가 부엌에서 서투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느리고 어설펐지만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저는 돕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떨어진 관찰자처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가 라면 2그릇을 들고 와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요리는 잘 못해. 맛있을 필요는 없어. 진짜이기만 하면 돼. 그가 저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과거를 들추지 않고 식사를 했습니다. 단순한 식사였지만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 갈게. 그는 붙잡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가다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지훈 씨, 정말로 준비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마. 나한테가 아니라 오빠 자신에게로.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제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좁은 계단, 노란 불빛, 모든 것이 아주 평범했지만 제 마음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모호하지도 이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끌어줄 수 없다. 이야기는 점차 해답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은 한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훈의 집에 다녀온 후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처럼 줄다리기 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적인 침묵의 단계로 접어들었죠. 피하지도 매달리지도 않고 각자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도 상대방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연락을 먼저 하지 않았고 지훈도 전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보낼 뿐이었죠. 강요도 요구도 없는, 마치 그가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거리 존중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일과 삶을 계속했지만 마음을 예전처럼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정말로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지켜보기 위해 딱 적당한 만큼의 공간을 열어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다시는 걸려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익숙한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놀라지는 않았지만 서둘러 받지도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익숙한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네, 밖에 있습니다. 시간 좀 있니?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좀 보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디서요? 예전 집 근처 카페에. 집이 아니라 중립적인 장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많은 생각 없이 더 묻지 않고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카페는 예전에 지훈과 몇 번 와본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조명이 부드럽고 사람이 많지 않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하기에 충분히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높게 묶은 머리. 얼굴은 여전히 근엄했지만 결혼식 날처럼 압도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라.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료를 주문하지도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습니다. 시선은 저를 똑바로 향해 있었습니다. 너 지훈이랑 계속 만나고 있다면서. 질문이 아니라 단정이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돌아갔고. 네, 아직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 집 나갔더라. 네,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결정이에요. 제 결정이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시킨 건 아니고? 네,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예전처럼 긴장되지는 않았지만 결코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편에 서 있지만 피하는 대신 서로를 정면으로 마주보기 시작한 것 같았죠. 솔직히 묻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 질문은 이제야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가장 명확하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며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재산도 등기에 제 이름을 올리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부인 취급받는 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반박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건 확실히 하고 싶어서였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방식은 잘못됐어요. 저는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집을 나간 것도 잘한 건 아니야.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그 집에 남았다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이번에는 아주 단호하더구나. 태어나서 저런 모습은 처음 봤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요. 어려서부터 늘 내 말만 듣던 아이였는데 이번에는 널 선택하더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승리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저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거죠. 시어머니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너 많이 변했구나.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와는 다르죠?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더 이상 대립이 아닌 마주함이었습니다. 내가 뭘 약속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너는 다시 돌아올 거냐? 아주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다면 그때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악수도 추가적인 말도 없이 각자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번 대화가 마침내 문제의 본질에 닿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아닌 감정이 아닌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난 후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진 익숙한 거리를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길은 겨우 보일 만큼만 밝았지만 각자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기에는 충분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걷는 내내 처음 며칠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고 아주 분명한 가벼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꽉 조여있던 매듭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숨 막히게 하지는 않는 상태와 같았죠. 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변할지,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압박하거나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솔직하게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진전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더 이상 다급한 전화도 재촉하는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히 긴 침묵만이 존재했죠.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가 항상 시끄러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때로는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지우는 여전히 자신의 작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전화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그의 문장은 더 명확해졌고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선택한 길을 책임지는 법을 서서히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요. 어느 날 오후 제가 막 퇴근했을 때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둘 다 보고 싶어 하셔. 저는 읽고 바로 답장하지 않고 주차장에서 잠시 서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아니라 만약 간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만남에 임해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 결정적인 한 걸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언제? 주말에. 어디서? 집에서. 저는 잠시 화면을 더 쳐다보다가 답장했습니다. 알았어. 그 주말 저는 아주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눈에 띄는 옷도 아닌 지금의 저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감출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제가 도착했을 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안에서 저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고 약간의 긴장감은 남아 있었지만 더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일어서지는 않으셨지만 예전처럼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조금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저는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에서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아무도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짧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느리고 분명했습니다. 결혼식 날 내가 했던 말 잘못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됐어. 그리고 너를 외부인처럼 대해서도 안 됐고. 저는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저 들었습니다. 공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기뻐하거나 감동하지 않고 그저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여전히 같다.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거야.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희 둘이 독립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 그리고 너희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도 않을게. 옆에 앉아있던 지우는 말이 없었지만 그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억누르듯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어머님 눈에 저는 무엇인가요? 그 질문은 처음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지만 이제야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이 집 식구지. 더 이상의 화려한 수식어는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기는 더 이상 긴장되거나 대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충분히 명확해졌을 뿐입니다. 지훈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애원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붙잡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훈이 문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서연아, 그가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모든 게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난 계속 노력할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 진짜 얘기만 하면 돼.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미소가 아니라 많은 것을 겪고도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걸어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다시는 그날의 순진한 소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결혼은 참고 견디는 곳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바로 서는 곳이라는 것을요. 만약 한 사람이 계속해서 허리를 굽힌다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선택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단순히 결혼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돈과 집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남는 것은 집이 누구의 명예인가가 아니라 한 여성이 결혼을 통해 진정으로 무엇을 찾는가라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안정된 삶, 따뜻한 보금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 서연은 결혼식장에서 소리치며 울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죠. 그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냉철함이었습니다. 어떤 말들은 화가 났을 때 내뱉으면 그저 소음에 불과하지만 그 말을 담아두었다가 올바른 순간의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 바로 강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자의 인생은 남편을 잘 만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자의 인생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고 견디느냐 아니면 스스로 일어서느냐의 선택에서 갈립니다. 서연은 일어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요란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은 그저 문 밖으로 끌고 나온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스스로 떠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깨달았을 때 누구도 당신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남편 지우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많은 남자들처럼 사랑할 줄은 알지만 지켜줄 용기는 없고 잘못된 것을 알지만 바로잡을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사과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남자로 거듭나려 했다는 점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어머니 또한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통제에 익숙하고 돈이 모든 것을 정의할 수 있다고 믿는 데 익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도 아주 간단한 교훈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에는 완전한 선인도 완전한 악인도 없습니다. 그저 인생의 한 고비를 넘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이 다시 돌아갔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만약 그녀가 돌아간다면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기 위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결혼은 경계선이 있을 때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계속해서 양보만 한다면 언젠가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때는 더 이상 지킬 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어딘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아주 간단한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관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당신이 굳건히 서 있는 한 떠나든 머무르든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머무른다 해도 그것은 그저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